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예술과 삶이 언제 어떻게 예술이 되고 예술은 또 언제 어떻게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서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하면 이 그림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림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과 사울왕 앞에서 현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세와 더불어서요.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은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했어요. 저는 다윗이 예술가였기 때문에 다윗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은 사울왕의 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는 만만, 정말 하늘을 치솟고 사울에 대한 평가는 천천, 그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히스테리컬한 발작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대에 가장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현악기를 연주하는 동안에 사울은 제정신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또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현상 수배범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거의 적군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미친 척 연기를 해요.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는지 정말 적군이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게 됐죠. 연극도 예술의 한 영역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구약성서의 시편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을 정도로 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술적 감수성이 없이 시를 쓸 수가 없었겠죠. 다윗은 자기의 예술적 능력을 통해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위상을 점점점 굳혀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정치가이자 당대의 빼어난 예술가였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본 플란다즈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정말 슬퍼하고 울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렵고 불우한 가난한 이 네로가 죽어가는 파트라슈를 구해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네로의 꿈이 안트베르펜 대성당 안에 있는 루벤스의 그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렇게 당시 성당의 그림은 열고 닫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아마도 귀족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이 그림을 열어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로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 직전에서야 이 성당의 그림을 보게 되죠. 바로 이때 이제 루벤스의 그림, 십자가에서 내려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네로에게 있어서 이 그림은 죽는 순간까지도 놓을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07년경부터 굉장히 귀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은데요. 너무나 이명이 심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찌그러져 들리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또 소음을 많이 내죠. 그래서 정말 귀마개를 끼고 수업할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TV조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퇴근하는 무렵에
운동장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운동장에 바람 빠진 풍선이 하나 떨어져 있더군요. 이게 바로 그 풍선입니다. 그 빨갛게 바람 빠진 풍선. 그 풍선을 보는 순간 저는 그 풍선의 모습이 저 자신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화상을 그리듯이 이 풍선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봤습니다. 다른 풍선들은 멀쩡하게 그 아름답게 탱탱하게 그 자기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바람 빠져서 찌그러져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를 이 풍선에 투영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면 이 그림은 탄생되지 않았겠죠. 예술이라는 것이 삶과 유래된 것이 아니라 예술은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띄웠습니다. 풍선의 다양한 편주, 이게 다양한 자기 각자의 그 색깔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공존하고 있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에버랜드 현장 학습을 갔는데 이렇게 마스코트로 사진도 찍어주고 손도 흔들어주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밖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5월 말경이었으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이거를 뒤집어 쓴 그 속의 사람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 제목을 그 미스터 김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속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의 또 다른 그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그려보았는데, 아무튼 아이들과 더불어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저에게 이제 포착이 된 것이죠. 그 그림 한 점의 그림이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헨리 나웬의 경우를 생각해요. 헨리 나웬은 어떤 그림을 보고 한 그림을 보고 그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버리고 죽는 날까지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 생애 말년에 그린 이 작품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빈타주 박물관에 있는데 저는 아직 가서 직접 원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꼭 이 그림 앞에 서고 싶습니다. 헨리 나웬 이 기독교 영성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과 같은 제목의 책을 쓰게 돼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하나의 그림을 어떻게 깊이 있게 성찰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 이 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실제로 렘브란트가 당한 고난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나이 29세에 아들이 사망합니다. 32세에 장녀 코르넬리아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34세에 또 차녀 코르넬리아가 사망합니다. 딸의 이름이 이렇게 같아요. 그 나이 36살에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가 사망합니다. 사스키아는 아주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유산을 남겼죠. 그가 이제 죽으면서 자기 유산을 렘브란트에게 남기되 렘브란트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유산을 자기 아들, 남아있는 아들 티투스에게 유산 상속한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겼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사스키아가 사망한 다음에도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르트헤라고 하는 하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정부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이 둘의 만남은 악연이었습니다. 핸드리케가 티투스의 유모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핸드리케하고 좀 가까워지게 되고 헤르트헤가 이것을 이제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소송을 걸어요. 사실혼 관계다, 혼인빙자 간음죄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아주 괴롭히죠. 자, 핸드리케는 참 렘브란트에게
구원자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핸드리케에게서 낳은 아들도 사망을 합니다. 흑사병으로. 그리고 그가 이제 뭐 렘브란트에게는 아주 그 낭비하고 사치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 뭐 골동품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사들이고, 심지어는 그 렘브란트의 집 앞에서 렘브란트만을 위한 그 장이 섰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죠. 그리고 이 핸드리케나 이 헤르테와 같은 그 정부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렘브란트에 대한 평이 좋지 않게 돼요. 좀 부도덕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그 그림 주문도 좀 별로 뜸해지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수입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58년에서 60년 사이에 그의 나이 54세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핸드리케도 57세 되던 해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하나 남은 아들 티투스도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26세 나이로 죽게 됩니다. 62세. 62세면 그가 이제 사망하기 1년 전이죠. 이렇게 렘브란트의 마지막 63세 1669년에 본인도 사망하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 마지막에 그린 그림 자화상은 그 젊은 날에 그린 그림과는 아주 다른 깊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살가도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예술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처음에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1986년에 브라질 세라 페라다의 금광의 모습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떤 패턴처럼 느껴지는 이 절벽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질퍽한 그런 느낌. 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수십 킬로의 짐을 지고 이 깊은 웅덩이를 하루에 60번씩 오르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미지에서 한 개인의 어떤 개별성이라든지 독자성 같은 건 느껴지지 않죠.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죠.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굴한 금들은 부자들의 목에, 귀에 사뿐하게 걸리겠죠. 사실 살가도는 경제를 공부한 학자였고요. 정부의 고위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가 르완다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서 펜을 버리고 카메라를 들게 됩니다. 고통받는 현장에서 그 모순을 고발하는 사진을 찍게 되죠. 이런 사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뭐 이런 감정뿐이라면 이 예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런 날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네. 살가도 사진은 우리에게 이제 무언가 행동하라고 말을 합니다. 살가도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단순히 측은한 감정만을 느낀다면 나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살가도의 사진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고난과 고통의 현장으로 가게 했다고 합니다. 예술 작품이 단지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그 탕자의 귀향을 본 헨리 나우엔처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몇몇 사례를 보면서 예술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지, 또 삶은 어떻게 또 예술에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